안녕하세요. 요즘 뭐 어딜 가나 인공지능, AI 이야기 정말 많죠. 근데 이 AI 혁명이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거대한 변화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에너지 분야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나 뭐 관련 기술에 필요한 전력량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많은 전기를 다 어디서 가져오지? 이게 정말 현실적인 문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 전력 소비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은 한동안 좀 주춤했던 것 같은 핵에너지가 다시 되게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또 탄소 배출도 없다는 게 큰 장점이죠. 네. 게다가 뭐 에너지 자립이라던가 공급망 안보 이런 지정학적인 중요성까지 막 더해지면서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제 정세랑 맞물리면서 더 중요해졌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변화에 어쩌면 가장 핵심에 있을 수도 있는 한 기업, 센트러스 에너지, 여기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회사가 미국의 해결료 공급망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AI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이 막대한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한 5년 그 정도 기간 동안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기업 하나 분석하는 걸 넘어서 에너지의 미래, 국가 안보, 기술 발전 이런 게 다 어떻게 얽혀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되게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센트러스 에너지가 정확히 뭐라는 회사인지 그 그림부터 좀 그려봐야 할 것 같아요. 사업 영역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요? 네, 맞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전홍축 우라늄. 이걸 영어 약자로는 LEU라고 부르죠. Low Enriched Uranium. 이게 현재 센트러스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LAU 부문이요? 네, 쉽게 말해서 지금 가동 중인 대부분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핵연료의 핵심 원료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전 세계의 유틸리티 기업들이 주 고객이고요. 그렇군요. 발전소 연료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센트러스는 이 LEU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직접 생산이 아니라고요? 네, 해외 공급업체, 그러니까 주로 러시아나 유럽 같은 곳에서 우라늄이랑 농축 서비스를 사와서 조달해서 고객들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종의 중개나 재판매 같은 거네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은 만드는 게 아니라 중간다리 역할. 그럼 두 번째 사업 부문은 뭔가요? 두 번째는 기술 솔루션 부분입니다. 테크니컬 솔루션스. 여기서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핵산업계나 특히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좀 고급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기술 서비스요? 네, 대표적인 게 바로 그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 HLU라고 부르는 거요. High Assay Low Enriched Uranium. 이 HLU 농축 기술 개발과 관련된 서비스가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뭐 첨단 제조 기술이라던가 엔지니어링 컨설팅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특히 미국 에너지부, DOE라고 하죠. 네네, DOE. DOE와 맺은 HLU 실증시설 운영 계약이 이 부문 매출의 핵심입니다. 이 계약 덕분에 센트러스가 차세대 핵연료 기술 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입지를 다지게 된 거죠. HLU.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계속 나올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HLU가 중요하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아직 기술 개발이나 뭐 실증 이런 단계에 좀 더 가깝다는 거잖아요. 이거 실제로 쓰는 상업 원자로는 아직 없는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현재 HLU를 연료로 사용하는 상업용 원자로는 전 세계에 단 한 곳도 없어요. 정말요? 하나도 없어요? 네, 미국 내에서도 시험용 원자로 건설 계획 정도만 있을 뿐이고요. 실제 가동까지 가려면 빨라야 2020년대 후반, 어쩌면 2030년대 초반은 되어야 할 걸로 예상됩니다. 와, 그럼 아직 한참 남았네요. 그렇죠. 즉, HLU 시장은 아직 본격적으로 열린 시장이 아니라 미래의 시장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미래 시장. 하지만 그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여기서 잠시 좀 숨을 고르고요. 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핵에너지,
특히 센트로스가 다루는 이 핵연료 공급망이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그 배경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AI 시대 에너지 수요 이것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중요한 촉발제이긴 합니다. AI 모듈 학습시키고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는 진짜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니까요. 하하, 그렇죠. 전기 먹는 하마. 네. 게다가 앞으로 자율주행차나 스마트 팩토리 같은 첨단 기술들이 막 확산되면 안정적이면서도 고품질 전력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늘어날 거고요. 그렇죠. 계속 늘어나겠죠. 문제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이 수요를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이에요. 아, 간헐성 문제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막 들쭉날쭉 하잖아요. 이런 간헐성 문제가 있어서 24시간 365일 꾸준히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그 기저부와 베이스로드 파워 역할에는 좀 한계가 있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는 겁니다. 탄소 배출 없이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현실적인 대안이니까요. 안정적인 기저 부하 전력원으로서의 가치가 다시 보이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축이 바로 국가 안보와 공급망 문제입니다. 아, 안보와 공급망. 네. 최근 몇 년 동안 팬데믹도 겪고 지정학적 갈등도 겪으면서 특정 국가의 핵심 기술이나 자원에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다들 깨달았잖아요. 네, 정말 뼈저리게 느꼈죠. 특히 에너지 분야는 더 민감하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원자력 발전에 꼭 필요한 농축 우라늄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 같은 잠재적 경쟁국에 의존해왔다는 사실이 이제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러시아 의존도가 꽤 높았죠. 네. 그래서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던가 관련 부품 생산 능력을 자국 내로 다시 가져오려는 움직임, 이른바 리쇼어링이죠. 이게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하, 바로 이 흐름이 센트러스에게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AI 때문에 늘어난 수요, 그리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이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딱 맞물리면서 센트러스가 주목받게 된 거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센트러스가 이 기회를 잡을 만한 뭔가 특별한 강점, 뭐랄까 비장의 무기 같은 게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이 센트러스를 아주 특별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네. 센트러스는 현재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연방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 NRC라고 하죠. 네, NRC. 이 NRC로부터 상업용 및 국가안보용 HLEU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 운용 허가를 받은 기업입니다. 유일하게. 미국 내 유일이라고요? 와,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HLEU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세대 원자료의 핵심 연료로 꼽히는데 이걸 미국 땅에서 합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플레이어라는 뜻이니까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다른 나라에도 없나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HLEU를 상업적인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곳은 러시아의 국영기업 로사톰 외에는 사실상 센트러스가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러시아 말고는 센트러스밖에 없다. 네.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연구개발은 진행 중이겠지만 실제 생산 단계까지 간 곳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의 차세대 원자력 기술 발전을 위해서라도 센트러스의 역할이 정말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자국 기술 발전에 꼭 필요하겠네요. 네. 이건 단순히 민간 기업 하나가 아니라 거의 국가 전략 자산을 확보하는 차원의 의미까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분석가는 센트러스를 두고 미국의 핵연료 농축 공급망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 uniquely positioned에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빈말이 아닌 셈이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미국 유일, 그리고 러시아 빼면 전 세계 유일의 HALU 생산 가능 기업이라니 이건 단순한 경쟁 우위 정도가 아니라 거의 독점적인 지위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잠재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HALU 시장 자체가 본격적으로 열린 건 아니라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요. 그래도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럼 이런 센트러스의 독보적인 위치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 5년 정도 그 중기적인 미래를 내다봤을 때 어떤 중요한 변화나 동력들이 있을지 좀 살펴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러시아와의 관계 변화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아마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이 바로 미국 정부의 러시아산 저농축 우라늄 LEU 수입 금지 조치입니다.
아, 그 법안 통과됐죠? 네, 이미 통과됐고요. 2024년 8월부터 발효돼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입량을 줄여나가게 됩니다. 현재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들이 쓰는 농축 우라늄의 약 25% 정도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거든요. 25%요? 와, 4분의 1이면 진짜 엄청난 비중인데요? 그렇죠. 이 막대한 물량을 이제 다른 곳에서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센트러스한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당장 러시아 물량이 막히면 센트러스가 그 빈자리를 채우면서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복급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트러스의 현재 LEU 사업은 헤라 조달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중개 역할. 심지어 센트러스가 가지고 있는 두 건의 주요 상업용 LEU 판매 계약 중에 하나가 바로 주국 러시아 국영 기업인 테넥스와의 계약입니다. 아, 그럼 오히려 네, 그래서 이 계약에 차질이 생기면 단기적으로는 센트러스의 LEU 매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기적으로는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장기적으로는요.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는 결국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게 얼마나 시급한지를 더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 그렇죠. 필요성이 더 커지겠네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센트러스의 HLEU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LEU 생산 능력까지 중요해지는 거죠. 센트러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해외에서 연료 사다가 파는 중개상이 아니라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내에서 LEU와 HLEU를 직접 생산하는 생산자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아, 생산자로서의 전환이 목표군요. 그렇죠. 러시아 제재는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아주 강력한 명분과 동력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단기적인 도전과 장기적인 기회가 같이 있는 상황이네요. 결국 핵심은 센트러스가 자체 생산 능력을 얼마나 빠르고 또 성공적으로 갖추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걸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들도 진행 중인 거죠? 네, 바로 오하이오주 피커튼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의 대규모 확장 계획이 그 핵심입니다. 아, 피커튼 공장 확장. 네, 현재 여기서는 HLEU 실증 생산 라인이 가동 중인데 이걸 넘어서 상역적인 규모의 LEU와 HLEU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로 키우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와, 그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만 된다면 정말 미국의 핵연료 공급망 지도가 바뀌는 거겠네요. 해외 의존도도 확 낮출 수 있을 테고요. 그렇죠. 엄청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항상 좀 위험 요소가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뭐 자금 문제라던가 아니면 기술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이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있죠. 이 피커튼 확장 계획의 성공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 에너지부, DOE를 비롯한 정부의 지속적인 자금 지원입니다. 워낙 막대한 투자가 필요해서 정부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돈이 많이 들겠죠. 둘째는 민간 투자 유치입니다. 정부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프로젝트의 상업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민간 투자도 필요하고요. 셋째는 장기적인 구매 계약 확보입니다. 생산시설 다 지었는데 사갈 고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팔대가 있어야죠. 네, 차세대 원자로 개발사들이나 기존 유틸리티 기업들과 안정적인 공급 계약을 미리 체결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야, 상당히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야 하는 상황이군요. 실제로 건설에 들어간다면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걸로 예상하나요? 이게 금방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시간이 꽤 걸립니다. 센트루스가 밝힌 계획을 보면 필요한 정부 자금하고 상업적 약속들이 확보되고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된다고 가정했을 때 첫 번째 새로운 생산 라인, 이걸 캐스케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 분리기를 여러 개 쫙 연결한 시스템입니다. 아, 캐스케이드. 이 첫 캐스케이드가 가동되기까지 약 42개월, 그러니까 3년 반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3년 반이요? 와, 생각보다 정말 기네요. 네,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 이후에는 좀 가속도가 붙어서 두 번째 캐스케이드는 6개월 만에, 그 다음부터 추가되는 캐스케이드는 각각 2개월 만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처음이 오래 걸리고 다음부터는 빨라지는군요. 네, 단계적으로 생산 능력을 빠르게 늘려나가겠다는 그런 구상이죠. 3년 반이라 정말 장기 프로젝트네요.
그 시간 동안 뭐 기술적인 문제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네, 당연히 리스크는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HALU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죠. 왜 이 HALU가 차세대 원자로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건가요? 기존 LEU랑 비교해서 뭐가 그렇게 다른 건가요? HALU는 말 그대로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입니다. 기존 원자로에 쓰는 LEU는 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5% 미만이거든요. 네, 5% 미만. 근데 HALU는 이 농축도를 5%에서 20% 사이로 높인 연료입니다. 아, 농축도를 더 높인 거군요. 네, 농축도가 높다는 것은 같은 양의 연료로 더 많은 에너지를 더 오랫동안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아,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생겨요. 우선 원자로 노심, 그러니까 핵연료가 들어가는 중심부 크기를 훨씬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 작게 만들 수 있다고요? 네, 작은 크기로도 기존 원자로만큼 또는 그 이상의 출력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둘째는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니까 연료를 더 적게 사용하고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도 줄일 수 있고요. 폐기물도 줄어드는군요. 그렇죠. 셋째는 연료 교체 주기를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어서 원자로 가동률을 높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운영에도 유리하고. 네. 마지막으로는 설계 유연성이 높아져서 다양한 형태와 목적의 원자로를 개발하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와, 들어보니까 장점이 정말 많네요. 특히 원자로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같은 것들하고 관련이 깊겠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HALU는 특히 SMR, 스몰 모듈러 리액터나 그보다 더 작은 초소형 원자로 마이크로 리액터 개발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 SMR과 마이크로 리액터요? 네, 이런 작은 원자로는 기존의 큰 대형 원전하고 달리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딱 만들어서 원하는 장소에 비교적 빠르고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게 장점이죠. 그래서 뭐 외딴 지역이라던가 산업단지, 군사기지 같이 다양한 곳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죠. 또 더 안전하고 유연하면서 비용 효율적인 핵에너지를 목표로 하는 차세대 고속로, Advanced Fast Reactor 설계에도 HALU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HLU 기반의 차세대 원자료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나요? 네, 꽤 많은 회사들이 아주 활발하게 개발 중입니다. 빌 게이츠가 설립한 걸로 유명한 테라파워, 또 카이로스 파워, 또 전통적인 원전 강자인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최근에 주목받는 오클로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입니다. 아, 이름 들어본 회사들이 꽤 있네요. 네, 이 회사들이 각자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기술 방식으로 HLU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원자료 설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회사들이 아무리 혁신적인 원자료 설계를 완성한다고 해도 이걸 실제로 돌리려면 안정적인 HLU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설계도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연료가 없으면 돌릴 수가 없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센트러스와의 연결고리가 딱 생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수요, 즉 차세대 원자료 개발사들과 공급, 즉 센트로스가 만나는 지점이죠. 실제로 센트로스는 테라파워와 이미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테라파워가 지금 와이오밍주에 나트륨 실정 원자료를 짓고 있는데 이게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하거든요. 네, 나트륨 원자로요? 여기에 필요한 HLU를 센트로스가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협력 관계가 앞으로 더 많은 차세대 원자료 개발사들하고 맺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확실히 그림이 그려지네요. 차세대 원자료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HALU를 독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센트러스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군요. 네, 그런 선순환 구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투자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죠. 이렇게 미래 성장성이 밝아 보이는데 투자하기에는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역시 주가 수준입니다. 밸류에이션이죠. 아, 주가. 네, 센트러스의 잠재력은 분명히 매력적인데 시장은 이미 이런 기대감을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주가를 보면 올해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그 EPS의 100배가 넘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주당 수익이익에 100배가 넘는다고요? 와, 정말 엄청나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네요.
이건 거의 뭐 기술 성장주 수준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일반적인 제조업체나 유틸리티 기업하고 비교하면 매우 높은 밸류에이션이죠. 이 높은 밸류에이션은 현재의 실적보다는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HLU 생산에서의 독보적인 위치, 또 미래 차세대 원자력 시장에서의 성장 잠재력,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전략 속에서 센트러스가 차지할 중요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래 가치를 미리 당겨온 거군요. 그렇죠. 아까 잠깐 언급했던 분석가 코트니 칼슨도 이 점을 지적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서 지금 당장 매수 버튼을 누르기는 좀 망설여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자력 발전이 중요해질 거고 센트러스가 그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즉 상당한 미래의 가치가 이미 선반영된 주가라는 점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높은 기대감이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기대감의 핵심인 피커튼 공장 확장하고 HALU 시장 개화가 실제로 계획대로 착착 이루어질지 그 여부가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센트러스는 분명히 핵연료 공급망 재편, 그리고 차세대 원자력 기술 발전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성공적으로 타려면 피커튼 확장이라는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실행해야 하고 동시에 HALU를 필요로 하는 차세대 원자로들이 기술적, 경제적 장벽을 넘어서서 실제로 상업화에 성공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둘 다 성공해야죠. 이 과정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자금 조달 문제, 기술 개발의 어려움, 규제 승인, 시장의 수용성 등등 수많은 변수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잠재력은 크지만 성공이 보장된 것은 아니고 상당한 위험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네요. 센트러스 에너지라는 한 기업을 통해서 AI 시대가 촉발한 에너지 수요의 지각 변동, 또 러시아 의존도를 벗어나려는 핵연료 공급망 자립이라는 국가적인 과제, 그리고 HALU를 중심으로 펼쳐질 차세대 원자력 기술 경쟁이라는 이 거대한 서사가 어떻게 얽혀 돌아가는지 아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았죠. 결국 센트러스의 미래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약속된 그 HALU 생산 능력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단순히 어떤 특정 기업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또 기술 혁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지정학적 환경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에너지 전환의 미래라던가 새로운 기술 투자 기회 혹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지형에 관심이 있다면 이 센트러스와 헤일로를 둘러싼 앞으로의 전개 과정을 계속 주목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주식 투자 관점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갈 미래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차세대 원자로 개발도 그렇고 핵연료 생산시설 확충도 그렇고 모두 1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굉장히 긴 호흡의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로 이야기한 향후 5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 센트러스의 계획과 헤일로의 미래를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앞당기거나 혹은 반대로 좌초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예상치 못한 변수, 즉 와일드 카드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뭐 획기적인 기술 발전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지정학적 충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는데 꽤 흥미로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